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그 배경은 매년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자박람회 나온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은 앞으로 15년, 길게는 30년까지 상용화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대폭락을 했죠.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 이 영역에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더 우리 안경투에서 다루고 싶은 것이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누가 더 빨리 성공할 것인지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CES의 핵심 주제는 4개입니다. 연결성, 기술과 기술, 기술과 인간의 연결성,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기업들도 삼성전자나 LG나 롯데나 이런 대기업들이 CES에서 선보인 것들이 연결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밖에서 뭐 선박까지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들이 이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이제는 진짜 어려운 기술, 어려운 인간의 한계만 남은 것 같아요. 그중에 우주과학이라든지 우리 뇌, 사람의 뇌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해야 되는, 답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리고 발견, discover, 기술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인간 능력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생성형 AI, 로보틱스 이런 개념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죠. 제가 누누이 안경토 우리 이 시간에 여러 번 말했죠. 인류 역사의 발전은 모든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이었다. 증기기관이 발명으로 기차가 나오면서 사람 간의 거리를 가깝게 했죠. 비행기가 나오면서 대륙을 넘어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전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됐죠. 그래서 AI가 나오면서 많은 인간들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AI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이제는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갔고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인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육체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요즘에 가정주부들이 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기소지 밥하는 거잖아요. 빨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탁기가 빨래하잖아요. 이처럼 모든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 능력을 확장시키는 이런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인공지능 중심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하는 이 뇌 산파는 이 칩 개발, 이제는 나머지 한계를 넘는 게 뇌가 남았습니다. 뇌. 그래서 뇌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에 이런 개발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게 바이오테크 이런 쪽이죠. 자, 마지막 주제는 몰입입니다. 새로운 경험으로의 몰입과 인류의 삶의 질 개선, 이건데요.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 14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1월 24일인가 제가 14기 제3차 강연이 있는데 14기 강연이 인공지능,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생성의 AI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재무적 자유와 우리의 삶이 더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14기 독서 모임 주제인데요. 14기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그 독서 토론회라고 있어요. 독서 모임은 제가 강의하는 거고요.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은 주로 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알려준 책을 읽고 오면 더 좋죠. 읽고 오지 않아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독서 토론회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번에 금방 지나간 토요일에 한 내용이 캐니얼 데니만의 노벨 경제학상 2002년에 받았죠. 이번에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자아를, 사람의 자아를 기억 자아와 기억 속의 자아와 경험의 자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와 실전에 어떤 걸 경험하면서 자기를 인식하는 자는 다른 자예요. 모든 걸 해봐야 자기에 대해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자아와 경험 속의 자아는 다르다 이렇게 그 책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있을 거고 실제 그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혹은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알아가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지 편향, cognitive bias라고 하죠. 인지 편향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 이번에 그 세스의 주제가 몰입인데요. 그게 새로운 경험으로의 몰입과 인류의 삶의 개선인데 여기에 사실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삶이 매개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경험해서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해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하죠. 간접 경험 중 하나가 책을 읽는 겁니다. 남이 이미 경험했던 거를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서 어떤 인지를 하거나 편향을 극복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갈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내 몸이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그 메타버스가 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더 빨리 인지하고 우리 삶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타버스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보통 그냥 기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AR, VR, XR입니다. 저는 작년에 갔었거든요. 그 CS 박람회를. 근데 올해 박람회도 AR, VR, XR 몰입의 이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CES에서 보여준 4개의 주제인데요. 여기 관련된 기술이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팅, 생성형 AI 로보틱스,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AR, VR, XR, 메타버스, 그리고 차량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 미래형 모빌리티. 이제는 앞에 운전대가 없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예 운전대를 없애버렸죠.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5G 이후 그게 6G 뭐 이런 개념이고 스마트 홈, 푸드테크, 핀테크와 금융혁신, 스페이스테크, 공간테크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효율성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지도하고자 하는 박사 학생이 지금 스페이스 테크 쪽으로論文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공간의 이런 테크 기술들이 그 조직의 효율성을 달라놓게 해요. 여러분 구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가보면 회사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뭐 라운지, 휴식소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글에 일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막 혁신을 만들려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딱딱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혁신이 나오기 힘들죠. 여기 가면은 뭐 소파도 있고 뭐 당구도 치는 것도 있고 뭐 노는 장소가 엄청 잘 되어 있죠.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장소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공간이 어떻게 그 조직의 혁신에 영향을 주냐는 학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조직의 효율성 높이에도 엄청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번 CES에서 선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쪽인데 이게 앞에서 제가 소개한 몰입의 경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 책을 곧 출간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약 2월 초중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몰입의 경제 시대가 본격 열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CES에서 나온 관전 포인트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만한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핫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 혹은 많은 경제 관련 TV에 혹은 많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워낙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여기에 불을 지폈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맞냐 틀리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으로 하는 스타트 기업이나 핵심 기업들은 이 젠슨 황의 한마디에 이 주가가 마이너스 막 40%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굉장한 불만이 새나오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본다면 오히려 젠슨 황한테 감사하게 표현해야 되죠. 왜냐면 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주가가 너무 올라갔던 걸 이 사람이 한 40%씩 떨어뜨리면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미래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그래서 전망이 중요하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엔 있잖아요. 유엔.
지난해 2024년 6월에 올해 2025년을 국제양자과학기술의 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유엔이 왜 2025년을 국제양자과학기술 해로 얘기했냐? 여기에는 앞으로 유엔이 생각하는 미래 시대의 시작점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본격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양자과학의 가장 최초를 따지면 124년 전에 선구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양자라는 이 개념을 배를 벗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24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수많은 이 과학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누적된 과학자들이 결실을 보는 시작점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기술이 이렇게 또 주목받는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특히 양자 기술에서는 전례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양자 기술에서 전례 없는 전쟁을 할까? 두 나라 수준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이 양자 기술이 가져오는 획기적인 인류 문명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중국의 양자 기술이 미국을 초월할 정도라는 글이 전문 올라올 정도로, 그리고 독일 싱크탱크 메리카토르 중국 연구소에서도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양자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은 옛날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 간의 핵 능력 관련해서 쟁탈을 벌이던 양상과 지금 똑같은 경영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 양자 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 국가를 미국과 중국으로 뽑는데요. 순위를 매기면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양자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양자 패권을 왜 미국과 중국이 가져가려고 할까요? 컴퓨팅 파워,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이 인간이 사는 상온에서 초전도 이런 양자 기술이 해결이 된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막 마이너스 247도 저렇게 초저 냉온에서 양자 컴퓨팅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이미 상용화가 되는 세상이겠죠. 오늘날 컴퓨터처럼. 그래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영역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 온다 이러면 인류 문명이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모든 비밀번호, 암호 비밀번호 뭐 여러 많이 들어봤겠죠. 거기서 지금 많이 노출된 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양자 컴퓨팅 오면은 암호화폐 이런 거는 큰일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해요. 왜냐면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그 정도로 초토화되기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들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은행 시스템이에요. 증권 시스템이에요. 보험 시스템이에요. 전통 금융이 다 무너져요.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걔네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게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양자 기술의 저항적인 암호화폐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양자 기술이 상용화될 걸 대비해서 양자에 저항된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하는 이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드포크가 일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또 여기 회비체에서 또 공동으로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 문제 있고 막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 기술의 발전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실제 그 시점에 와서 거기에 대비한 기술 때문에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컴퓨팅 파워가 올 때 우리가 오히려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읽어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 양자 기술이 정보 보안. 앞으로 정보 보안이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걸 양자 통신이 되면은 아무도 못 뚫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 면에서나 그리고 군사적 우위 등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국가적 운명을 걸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양자통신 같은 경우는 도청 불가 특징 때문에 정부나 군사, 금융기관에서 이런 안전한 통신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 힘을 동원해서 여기에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체하지만
또 양자 컴퓨팅이 정통적인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쓰는 암호화를 완전히 돌파하는 그 시점을 Q-Day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항양자 암호 기술이 또 보편한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군사 분야의 파괴적 영향, 지금 미국이 제일 세죠, 군사적으로. 근데 양자 레이더 기술이 오면은 잠수함, 수송 드론, 기타 아무리 복잡한 환경에서도 하늘에 위성이 없이, 우리가 우주에 뜬 위성이 없이 정확한 위치 추적이라든지 은닉 전투기 이런 것들이 표적으로 해서 탐지할 수 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갈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절체절명의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용화 차원에서 보면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양자 기술은 물류망 최적화, 그리고 의약품 연구 개발 가속화, 금융 리스크 관리 이런 문제에서 엄청난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맥킨지가 전망에 의하면 2035년 의학, 금융, 화학 등 영역의 양자 기술이 시장 가치가 7천억 달러, 또 어떤 기관에서는 8천억 달러로 예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학, 금융, 화학 등 영역에서 지금부터 10년 후면 엄청난 큰 시장으로 될 거다. 그래서 7천억 달러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10배, 퍼를 10배라고 생각했을 때 7조. 그러면 이 영역에서 7조 넘는 기업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다 3조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배 되는 기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과 제약업계, 이런 화학업계, 이런 통신업계, 군사업계, 보안업계 이런 업계에서 엄청나게 기대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양자 기술을 얘기할 때 그냥 양자 기술 이렇게 통칭해서 하면은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양자 기술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자 컴퓨팅.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와 큐피트,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서는 비트 개념을 안 쓰고 큐피트 개념을 씁니다. 비트라는 거는 0과 1을 말하는 거죠. 큐피트라는 거는 0과 1뿐만 아니라 0과 1 사이의 동태적인 그 상태까지 말하는 우리 오버랩이라 중첩이라고 얘기해요. 중첩. 그래서 그 0과 1은 이 큐피트에서의 하나의 극한점에 속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예를 들면 혹시 펜 갖다 줄래요? 펜. 그 제가 오늘 이 양자 관련 그 기술 얘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또 시간적으로도 또 엄청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풀지 않을게요. 근데 비트와 큐피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 컴퓨터를 보면은 0과 1로 돼 있어요. 그게 반도체 원리입니다. 전류가 갈 때, 안 갈 때, 전류가 멈춰서면 0, 전류가 가면 1.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모든 그 상태를 0과 1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밥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으면 0, 먹는다, 1. 우리가 일상 대화를 갖다가 0과 1로 다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트라고 합니다. 근데 큐비트라는 거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말하는 이 비트 개념인데 0과 1만 있을 뿐만 아니라 0과 1 사이에 모든 그 상태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서 이게 0, 이게 1이라고 하면 큐피트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알파거든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이 합칠 때 0이고 요것과 요거 합칠 때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점이 0과 합칠 수도 있고 1과 합치는데 이거는 수많은 가능성의 하나의 극한점이에요. 0이 나올 때, 1이 나올 때. 근데 사실은 이 사이에 수많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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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원에 돌아가면 많은 점들이 이 요점과 다 중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큐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0과 1 사이에 돌아간 이 점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그 기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피트가 몇 자리 수냐가 이게 몇 자리 수냐가 계산의 정확도와 신뢰성과 오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은 1000자리 이상을 하겠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조총즈 산디얼링이라는 게 양자 컴퓨팅용에서 제일 잘하는 안희성 합비에 있는 과학기술원이 있어요. 중국 과학기술원이라고 거기서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는 게 105비트예요. 근데 구글은 IBM 이런 데서 1000비트로 하겠다는 거지. 이게 높을수록 정확도와 신뢰도와 오차가 줄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는 두 극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피트와 큐피트 개념인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피트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계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에요. 양자 컴퓨팅 기술 영역이고 두 번째는 양자 통신 영역입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양자 키 분배라는 게 있어요. QKD. 양자 키 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양자 키 분배는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 기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자 키 분배 기술 때문에 도청 위험에 두려움 없이 고도로 안전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통신 영역이 있고 세 번째 영역은 양자 센싱 영역이 있어요. 지진이 우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야 되잖아요. 이런 지진 모니터링. 의료 그 이미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군사 정찰 등에 사용되는 고정밀 측정 기술 영역이 양자 센싱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자 영역을 말할 때 이 세 가지 나누어서 기술 평가를 중국과 미국을 해야 되는데요. 현황은 어떠냐? 양자 컴퓨팅 영역은 미국이 월등하게 잘합니다. 중국 지금 제일 잘하는 게 105비트까지 왔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1000비트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자 통신 영역은 중국이 월등하게 잘합니다. 양자 센싱 영역은 중국과 미국이 비슷비슷해요. 대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에서 중국은 양자 통신에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사례를 몇 개 들면 2016년에 세계 최초로 중국이 양자 과학 실험 위성 머즈허라고 해요. 중국어로 묵자호를 발생해 위성 대 지상국의 고속 양자키 분배에 성공했어요. 이에 이어서 2022년에 두 번째 양자 위성 지난2호 제남 1호를 발생해 또 성능을 훨씬 눈에 띄게 향상한 기술 발전을 보여줬고 내년에 2026년에 세 번째 양자 위성을 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놀라운 거는 2017년에 중국이 징후 간시엔 그게 2000km예요. 북경과 상하이 간의 이 2000km 이상을 현재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두 지역의 중계 솔루션 기반의 양자 보안키 분배 간선을 개발을 했어요. 두 지역의 양자 보안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쪽 양자통신 영역에서 중국은 특허를 5,544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작년 8월 기준 미국은 806건을 갖고 있어요. 특허 수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앞으로는 옛날 냉전 시대처럼 구소련하고 미국이 각자의 그 동맹국이 있어서 쟤네끼리 놀았잖아요. 각자 동맹국끼리 서로 놀았잖아요. 당시에. 그것처럼 앞으로는 이 미국이 중국을 기술 견제하기 때문에 이 기술 양전이 펼쳐지면서 이런 일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러시아하고 2024년에 양자 위성 연결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이 양자 통신을 한 겁니다. 누가 해킹 못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또 중국과 관계 좋은 1대1로 선상에는 많은 국가들하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통신 영역에서는 중국이 월등히 높은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은 미국이 월등히 잘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드웨어 개발이라든가 알고리즘 복잡성 개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지금 IBM은 어스프리라고 해서 올해 지금 4,000 큐피트 넘는 양자 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중국은 지금 작년 12월 17일에 발표한論文에 의하면 아까 중국과학기술원의 판지안와의 국가 원사입니다. 원사. 조총도 산델리에 양자 컴퓨터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앞서는 게 지금 이 정도 수입니다. 그 다음에 퀀텀 센싱은 아까 둘이 대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 영상 영역, 지질 탐사, 군사 레이더 이런 쪽에서 두 나라가 비까비까하게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산업이 다양하게 의료 영역, 지질 영역, 군사 영역, 헬스 영역 이런 쪽에 엄청나게 이 기술이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이 영역에서 더 강하게 경쟁할 거로 기대가 되는데요. 단지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미국은 모든 것이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과학기술 기업, 빅테크 기업들, 벤처기업, 스타트업, 각 대학의 연구진들이 대부분 민간 기업이 R&D를 주도하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그래서 미국은 방대한 자본시장에 힘입어서 미국 자본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자본시장의 사모펀드 중심으로 이게 중국보다 10배 큽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런 경쟁과 다양화, 혁신을 통해서 발전하는 양상이라고 하면 중국은 사실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달 뒷면에 사람을 되게 최초로 보냈잖아요. 이런 달 착륙 프로그램도 시작해서 이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포함해서 아까 그 안희성 허페이는 국가과학기술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북경에 있는 국가과학기술까지 해서 열 몇 개 기관이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국가 주도로 된 국가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양자 분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감점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는 말하기 힘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우세가 자본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더 효율적이어요. 다양한 경쟁과 다양화를 장려하면서 또 스타트업을 통해서 훨씬 더 혁신이 다양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업 간의 경쟁 양상으로 펼치면서 자금이 분산될 수 있고 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또 개발하다가 스톱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서 그게 위험이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잡스 세상을 뜬 이후 지금 큰 혁신이 안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한계가 있죠. 근데 중국은 또 정부 주도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노출이 안 되는 반면에 경쟁 부재로 인해서 혁신이 제한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델은 자원 통합하고 국가적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경쟁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혁신이 한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고 나쁘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그 젠스 황이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15년 혹은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힘든데 제가 여기에서 과감하게 저의 개인적인 예측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류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는 이런 기술의 패턴을 보면은 보통 50년에서 70년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터 처음에 나온 게 1995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 50년이라고 봤을 때 아직도 한 20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35년 이후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점을 기점으로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의 인터넷처럼 사실은 양자 컴퓨터 나와도 이게 가는 길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양자 컴퓨터 나오면 뭐 모든 게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양자 컴퓨터 성능이 필요할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2G 폰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가 고성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별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두총수가 진료도 그게 99.9고 그게 0.0001이라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랭각 설비에서만 그게 돌아가야 그 저항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상 상온에서 쓰는 양자 컴퓨터까지 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게 저는 50년 혹은 70년이라고 봤을 때 2035년 이후 2040년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사실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술 혁신에 투자할 때는 이 등락을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등락이 우리한테는 이게 변동성이 리스크이면서 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엄청 떨어질 때는 기회고. 근데 단지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내 이 발전을 혁신을 갖고 내가 신념처럼 기독교 신자처럼 딱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페이션트 캐피탈 인내심이 있는 자본이야말로 이걸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알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경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슈퍼챗 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특별히 여기서 언급을 할게요. 왜냐면 감사하다는 건 정해야 되니까. 아이디가 제국의 평화 C7J라는 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은 제갈량에 재래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10만 원 슈퍼챗을 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천국 K4I인가 이분은 슈퍼챗 10,000원 쏴주셨고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멋진돌님도 10,000원
슈퍼챗 사주셨고 응원의 말씀 남기셨습니다. 또 지영한 님도 많은 슈퍼챗 날리셨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응원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목소리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이런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